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뇌파 공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델타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세타파, 세타 베타 레이쇼가 이제 올라가는 세타파가 이제 올라가는 이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고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죠? 델타 세타 그다음에 알파니까 오늘 이제 알파 오실레이션. 네, 이 알파 오실레이션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매력이 빠져드는 그런 오실레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뇌 상태나 이런 거에 조금 약간 굉장히 독립적이다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이게 알파파 그러면은 보통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찾아보고 그러면은 긴장이 뭐 이완되고 안정된 상태, 뭐 명상,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더 복잡하게 뭐 두뇌가 이완되거나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신체적 운동을 하면 알파파 감소하고 뭐 이런 스트레스 요인, 공부를 하면은 알파파는 뭐 낮은 진폭과 이런 알파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알파파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싹 머리에 다 지워주세요. 싹 지우시고, 싹 지워버리고, 오늘 이제 알파파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뇌파는 흥분성 뉴런들의 아우성. 그러면 이제 억제성 뉴런 활동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뇌는 뭔가 막 활동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를 않아요. 뭔가를 억제하는 데도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fMRI, 그 RCDF, 그게 혈관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뇌가 막 활동이 많아져야지만 그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져서 fMRI상의 이상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만약에 막 억제성에 뭔가 액티비티를 에너지를 막 써서 억제를 했는데 그러면 혈관 확장이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리전은 fMRI상에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은 뇌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은 이제 뇌 활동성이 많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어떤 파형들, 이거는 신경세포 중에도 억제성 신경이 있고 흥분성 신경이 있듯이 흥분성 신경이 막 활동할 때 나타나는 액티비티들이 보통은 베타파 이런 파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억제성 신경이 활동할 때는 뇌파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쯤부터 알파파의 그런 길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라스터플랫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스터플랫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 한 칸 한 칸이 전부 다 신경세포 한 놈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들이 이 신경세포 하나하나들이 액션 포텐셜을 확 만들어내면서 흥분을 할 때 이 다트가 하나씩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임이고요. 타임.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 여러 개 세포들 중에 일부 몇 가지 것들이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면서 쭉 가게 되면은 이런 식의 점들이 많이 찍히는 이런 라스터 플러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위에서 아래로 다 썸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로컬 필드 포텐셜을 구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비슷한 이런 알파 오실레이션 형태의 파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알파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런 세포의 스파이킹이라고 할까요? 이 활동이 이게 뭔가 교통정리를 하듯이, 그죠? 교통정리 줄 세우기를 하듯이 이게 이제 가지런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지런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알파파의 어떤 이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저희가 이제 뇌파를 찍어서 그 뇌파의 스펙트럼, 파워를 밑에를 프리퀀시를 두고
플러스를 쫙 해보면요.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좀 떨어지다가 한번 확 올라온 이제 어떤 분덕이 있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의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번쩍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이 보통은 알파 오실레이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 오실레이션이라는 거는 뇌파 중에서 왜 그러니까 이제 쉬운 이야기로 어떤 파가 있는데 그게 뇌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이걸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알파가 별로 없으면은 그거는 뇌파 성분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알파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그건 뇌파의 가능성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알파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뇌파에서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알파라고 하는 게 그런 이니비션을 시키는 어떤 활동들이 표현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스펙트럼 딱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알파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신경세포가 활발히 활동하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죠? 이 이제 알파파가 어떤 이제 이니비션의 그런 의미, 뇌파에서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가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 신경세포들, 왜 브레인의 콜텍스에는 6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는 대표적인 흥분세포인 피라미달 셀들이라는 게 쫙 있고, 그거 말고도 인터뉴런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인터뉴런들이 대부분은 가바너진 또는 글라이신 이와 같은 뉴로 트랜스미터를 이용을 하면서 이니비션하는 작용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게 로컬 이니비션하는 로컬 인터뉴런들도 있고요. 조금 더 레인지가 롱 레인지까지 이제 작용을 나타내는 롱 레인지 인터뉴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인터뉴런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4,000개의 뉴런을 라스터 플롯을 쫙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활동성을 이제 가지면서 파이어링을 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로컬 필드 포텐셜을 쟀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어떤 의미는 4,000개의 뉴런들이 있는데 이 세포를 그냥 놔두는 거죠. 전혀 이런 다른 이니비션이 없이 얘네들 마음대로 활동할 대로 한번 해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약간 빠른 어떤 뇌파의 의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로컬하고 롱 레인지의 이런 인터뉴런들이 작동을 딱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딱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쫙 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쫙 되게 되면은 우리가 로컬 필드 포텐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모양과 비슷한 이런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알파 오실레이션 비슷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파 오실레이션, 그러니까 왜 처음에 뇌파를 발견한 한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이런 뇌파가, 아니 눈을 감고 있을 때 이런 식의 뇌파가 막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발견했다. 그래서 알파라고 이름을 딱 붙였고, 그래, 신기하다, 너 눈 좀 떠봐 라고 딱 그랬더니 알파가 싹 없어지면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발견된 거 베타. 네. 그래서 알파의 베타의 의미가 뭐냐? 눈을 감고 있는 투구의 의미가 오시피탈 롭에서는, 머리 뒷부분에서는 이런 로컬 뉴런들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느냐, 아니면은 니네 잠깐 좀 이렇게 좀 줄 맞추고 있어봐. 예, 이런 식의 어떤 컨트롤이 딱 작용을 해서 알파 오실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태냐, 얘는 어떤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로컬 이니비터리 뉴런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의 대부분 가바너직 시냅스로 양쪽, 그래서 이제 한쪽에 어떤 뉴런들이 파이어링을 했을 때 다른 쪽 뉴런을 이니비션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신경의 어떤 세포들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그죠? 자기가 가장 큰 시그널을 받으면 주변의 것들 다 억제를 해서 어떤 이제 분명히 구분이 되는 어떤 이제 액티비티를 만들어내죠. 이게 없으면은 계속 뉴런al 시그널은 프로파게이션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옆으로 계속 던져나가는. 근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사람의 뇌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뉴로트랜스미터들, 뭐 아세틸콜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러닝 모드로 들어가면은 네트워크를 이니비션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네. 그래야지만 뉴런al 세포들은 러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닝이. 그래서 이런 로컬 이니비터리 뉴런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뉴런들만 있느냐, 약간 좀 더 롱 레인지에 이제 멀리서 와서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크게 어떤 영역 전체에 퍼져서 뭔가 영역 전체를 이니비션하는 이런 식의 롱 레인지의 인터뉴런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런들의 역할, 그래서 이 뉴런들이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뇌는 이니비션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신경세포들 활동이 잘 정렬이 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방방송을 끄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알파 오실레이션이 많아지면, 그래서 MG 스퀘어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MG 스퀘어라는 건 브레인의 이제 인트레인먼트라고 하는 신기한 현상을 이용을 해서 뇌 그 주파수는 주위에서 어떤 주파수가 들어오면 그걸 쫓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 소리처럼 이렇게 알파파에 이런 소리를 규칙적으로 들려주면은 뇌의 그런 어떤 상태가 알파파를 자꾸만 쫓아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질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알파파의 성질들이 이렇게 이제 신경세포를 좀 레디 상태, 지금 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레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더 이제 포커스드 어텐션이 가능하겠죠. 이게 MG 스퀘어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하이포테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파는 이니비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멀 알파 웨이브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노멀 알파 웨이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로 검사 결과지를 보는 정량 뇌파에는 정상파라는 것들은 다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상이 이제 발견됐을 때 그게 정상파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 안에 다 저희가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데비에이션 됐는지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보통 알파 웨이브가 어디서 가장 그럼 흔하고 많이 만들어지느냐, 대표적인 영역이 이렇게 이제 두 영역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뮤리듬이라고 하는데 뮤리듬. 그래서 뮤리듬은 이제 센소리 모터 콜텍스에서 만들어지는 왜 뭐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래서 그 위치를 이제 요 토포 플러스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이렇게 중앙 라인의 양 옆에, 그래서 이제 C3, C4 이 정도의 위치가 보통 됩니다. 이 위치에서 알파 오실레이션이 운동과 관련돼서 막 만들어지는, 특히나 운동을 준비시킬 때 이런 활동들이 확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 신호를 딱 받게 되면은 버튼을 눌러, 그래서 대기 상태가 딱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센소리 모터 리전에서 뮤리듬이 막 출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알파파는 이제 뮤리듬이라고 해서 센소리 모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Hz의 알파파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 위치를 플롯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신비한 피셔가 있는 그 위쪽에 이제 센소리 머스터 콜텍스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뉴리듬,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 몰폴로지가 이제 뮤리듬과 다른 것과 조금 뭐 몰폴로지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구분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까지는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알파 웨이브는 센소리 모터 콜텍스에서 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그 또 하나는 이제 잘 아는, 처음에 이제 그 한스 버거라고 하는 분이 뇌파를 발견할 때 발견한 오스피탈에 있는 알파. 오스피탈에 있는 알파는 뭐 O1, O2 이쪽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를 봐도 이제 알파 오실레이션 해당되는 부분에 가장 많은 이런 것들을 보이는, 이렇게 봐도 이제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너레이션 되는 게 오스피탈 알파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어떤 의미는 조금 틀릴 텐데,
이 뮤 시스템은 그야말로 뭔가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운동과 관련된 시스템을 준비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또 이런 오스피탈에 있는 것들은 신경에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제 뭔가 오스피탈 로블 신경에 관련된 그 시각과 관련된 이런 영역을 준비시키는 이런 기능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상 뇌파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고 이 뒷부분에 알파가 많이 나왔네. 여기 오스피탈 로브에서 나오나 보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알파가 대강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발견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알파 웨이브가 이제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 알파 웨이브에 아주 대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랩도 한 100년씩 된 랩. 네. 그래서 이름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발음도 하기 좀 어려운 허셜러라고 하는 분인가? 허셜러. 근데 제 이름 발음도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알파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The Meaning of Alpha Oscillation 이래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 내신 거를 보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이 이제 알파에 이제 ERD라는 게 있어요. Event Related Desynchronization.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딱 줬더니 어떤 시간 뒤에 알파파가 이게 디싱크로니제이션 그러면 거의 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런 의미고요. 이벤트 릴레이티드 싱크로니제이션 그러면은 알파파가 강해진다. 어떤 이벤트 후에 강해진다. 그래서 그 허셜러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의 브레인의 액티베이션은 가운데 ERD 그리고 ERS로 쌓여진 ERD가 존재하면은 그거는 그 부분에 브레인이 액티베이션 되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뇌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알파파가 강해졌다가 그 다음에 알파파가 확 사라졌다가 알파파가 다시 강해지는 식으로 브레인의 그런 어떤 이제 뭐 이벤트 릴레이티드 이런 포텐셜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변화가 쫙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뇌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할 때는 ERD가 일어날 때고요. 알파파가 없어질 때고, 그리고 알파파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다른 이제 뉴로널 액티비티는 이제 이니비션이 되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러면요, 여기 밑에가 이 뮤와 ERD예요. 뮤 ERD. 그래서 뮤라고 하는 알파리즘에 ERD가 해서 이 알파파가 점점 줄어들면은 여기 보면은 감마도 올라가고요, 감마 ERS, 베타도 올라가고 이러면서 신경세포의 활동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뇌에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막 늘리면서도 에너지를 막 쓰고, 그죠? 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면서도 에너지를 막 쓰고, 그죠?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이제 뇌파에서 놓고 딱 봤을 때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확 억제하는 이 억제가 풀어지면서 알파파가 줄어들고 그 사이에 이제 감마파라든지 베타파라든지 이런 신경세포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많아지는 이런 뇌파들이 이제 많아지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뇌파의 특징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역시 알파파라는 게 이니비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뭔가 액티베이션 되기 위해서는 알파파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알파파를 보고 그러면요,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요, 저희 정형뇌파에서는 아직 알파를 패스트 슬로우로 나누지는 않아요. 근데 뭐 논문이나 뭐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의미들이 그럼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알파파가 어디서 제너레이션 되느냐의 어떤 소스를 놓고 봤을 때 이
이게 이제 두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네오콜텍스, 조금 더 콜텍스 가까운 쪽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알파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슈퍼피셜 레이어에, 그래서 이제 콜텍스 내에 어떤 이니비토리 인터뉴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네오콜텍스와 가까이서 만들어지는 알파파가 있고요. 또 굉장히 안쪽에 살라무스 쪽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제 살라믹 알파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타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프리퀀시가 조금은 차이가 나서 네오콜텍스 쪽에서 발생되는 뇌파가 조금 더 패스트 컴포넌트고요. 알파파 중에서. 그래서 슬로우와 패스트를 나눌 때 보통 10Hz를 기준으로 10에서 12Hz면은 패스트 쪽으로 보고요. 8에서 10Hz면은 슬로우 쪽으로 보고. 그래서 조금 더 패스트 알파 웨이브 하면은 콜텍스 액티베이션 쪽의 의미를 조금 더 갖고요. 슬로우 알파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살라믹의 액티비티를 조금 더 반영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프리퀀시를 두 가지로 나누긴 해요. 근데 저희가 보는 정령 뇌파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눠지지가 않고 섞여 있는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저런 개념이 자꾸만 나온 이유가 그 뉴로 피드백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뉴로 피드백과. 그래서 옛날에 그 뭐 로켓 연료, 이제 유인 우주선을 보내야 되는데 로켓 연료를 사람이 맡으면 경련을 한대요. 그래서 경련을 낮추는 방법을 어느 과학자 팀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뉴로 피드백을 이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캣트 그 뇌에다가 이런 특정의 프리퀀시에 팔을 이제 이렇게 올리는, 특정 프리퀀시 파형을 올리는 그런 뉴로 피드백 실험을 했는데 시저 프리퀀시가 확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게 그렇게 유명한 그 로우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10에서 15Hz. 근데 이거를 계속 왜 10에서 15Hz를 올리면은 그게 뭐 센서리 모터 리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올려주면은 다들 캄다운이 되는, 신경세포의 어떤 활동이나 그냥 캄다운이 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어떤 영역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캣의 뇌니까 이게 12에서 15Hz였던 거지, 이게 사람에 대해서는 더 느린 오실레이션, 그래서 이제 알파 오실레이션, 그게 사실은 베타가 아니었다. 그게 이제 그 캣의 알파였던 거다. 인간에게서는 그게 8에서 12Hz의 알파 오실레이션이다. 그래서 알파 오실레이션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어떤 훈련이 사람의 어떤 이제 안정성을 더 올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니비션이라고 의미가 거의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뇌 크기나 이런저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알파 프리퀀시가 개인별로 다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뇌의 크기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던 개념이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거를 구하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뇌파 파형을 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빼가지고 무슨 프리퀀시가 분석하면은 당신의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는 10.5Hz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알파 웨이브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이게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이트냐 트레이트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가 걸려요. 이 알파 프리퀀시에 대해서 또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신 분 중에 이제 울프강 클리미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 학교 갔다가 한번 뵈서 인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알파 오실레이션의 걔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연구하셨던 연구 중에는 이런 이제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와 관련된 어떤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웨이브라고 하는 게 이니비션인데, 왜 사람의 그런 기질적인 성격 중에도 뭔가 이니비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렇게 TCI 이런 이제 성격 분류로 본다면 함 어보이던트한 뭐 이런 어떤 캐릭터도 있고요. 그렇지가 않고 그게 오히려 좀 적은, 오히려 굉장히 좀 여기서 보면 뭐 익스트로버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뭔가 활동적이고 행동이 심사숙고하지 않고 많이 나오는 이런 어떤 유형도 있고,
사람의 성향이 그런 어떤 성향들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이 알파 웨이브의 오실레이션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웨이브가 트레이트상, 그 사람의 어떤 트레이트상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이 조금 더 익스트로버티브하고 좀 더 활동적이고 뭔가를 주저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고 이런 식의 약간 좀 활달한 외향형의 이런 퍼스널리티를 갖게 되고요. 알파 웨이브의 오실레이션이 좀 많은, 좀 높은 트레이트일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조심하고 뭔가 자꾸만 억제하고 그만하려고 하고 멈추는 데 이제 익숙한 이런 식의 퍼스널리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뇌파, 정량 뇌파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요. 뇌파를 볼 때 특히 뭐 ADHD나 이런 좀 이제 뇌파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이제 뇌파, 알파 프리퀀시 그 뇌파가 파랗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굉장히 좀 산만, 워낙 뭐 성격상 그런지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달하고 자기 표현 막 와가지고 막 처음부터 선생님 저 친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이렇게 활달한 아이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오실레이션을 보실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이제 관찰하시면은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찍었던 환자들 중에 알파 오실레이션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케이스를 그냥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무슨 환자였는지 기억은 못하고요. 그냥 샘플로 갖고 온 건데요. 이거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한 노멀한 알파 웨이브 C3하고 C4 위치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알파 오실레이션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또 뭐 오시피탈 롭에서 굉장히 알파 오실레이션이 많아지는 거 이것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알파 오실레이션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이런 케이스는 뭐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뭐 특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 프론탈 롭에 알파 오실레이션이 올라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한 10월, 9월, 10월, 10월 한 2달 정도 쫙 이제 찾아보면서 알파 오실레이션이 많은 케이스를 갖고 온 건데요.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알파파가 전두엽에 프론탈 롭에 많이 출현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저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초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알파 오실레이션이 다른 오실레이션들과는 좀 다르게 좀 얘가 좀 인디펜던트한 것 같다, 좀 독립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에 봤던 세타 베타 레이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뇌파 패턴에서 어떤 사람은 알파파가 확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알파파가 굉장히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타 베타 레이쇼의 이런 어떤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게 이니비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이제 익사이테이션의 어떤 의미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두엽에 알파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파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펑셔널한 의미를 저희가 알아야, 그죠? 그래서 환자를 봤을 때 저는 알파 오실레이션이 많이 올라간 경우에 정확하게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문헌을 막 찾아보고 그래도 굉장히 인터프리테이션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패솔로직 알파, 프론탈에서 출현하는 패솔로직 알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레포트나 뭐 스터디나 이런 게 사실은 거의 없고요. 별로 없고요. 프론탈 알파 오실레이션이 뭐 코그니티브 프로세스에 관여가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주로 이제 전두엽에서 알파 오실레이션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전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센트럴 이그제큐티브 네트워크, 그래서 뭔가를 실행하는 이그제큐티브 펑션을 실행하는 이런 네트워크도
컨트롤 센터가 있는 곳이고요. 또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 CC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커그니티브 컨트롤. 그래서 왜 그 이제 발생학적으로도 이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 역할을 이제 전두엽에서 맡아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연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그니티브 컨트롤을 전두엽에서 한다. 이 커그니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니비토리한 프로세스예요. 이니비토리한 프로세스. 그래서 이런 이제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 또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뇌 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브레인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들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가장 큰 네트워크에 이게 전부 다 전두엽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와 이런 알파 오실레이션의 증가가 혹시나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가 이니비토리 컨트롤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하이어라키상의 최상위 기관인 전두엽이 하위 계층 기능을 조절하고 억제하는 역할을 이 커그니티브 컨트롤 네트워크에 의해서 작동이 일어납니다. 저 네트워크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사람은 굉장히 임펄시브해지고요. 뭔가 행동이나 이런 게 절제가 되지 않고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에서 임펄시비티와 리스크 테이킹 비헤이비어가 굉장히 강해지고 베이직한 욕구의 분출이 굉장히 증가가 되는 이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에 관련된 기능이 이런 알파 오실레이션과 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를 딱 봤을 때 이런 알파 오실레이션이 많이 전두엽 부분에서 특히나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는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보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억제 프로세스가 좀 강화가 되어버린, 그만큼 뭐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될 만한 어떤 프로세스가 몸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래서 뭐 쉽게 설명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은, 내적인 어떤 에너지의 분출이 잘 안 된, 또는 욕구 불만이 좀 강해져 있는, 뭐 이런 어떤 상태를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프리테이션 할 때도 그쪽 방향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임상적으로.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뭔가 좀 이제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전두엽에서 뭔가 이제 감시, 강화, 억제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렇게 알파 오실레이션이 전두엽에서 많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 하이베타와 셋이 쌍둥이가 전부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런 어떤 형태,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어떤 패턴이 그런 형태로 가장 많이 이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임상적으로 보는 알파파가 많이 전두엽에서 올라가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좀 불충분하지만,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제 유추해서 해석을 하고 뭔가 설명을 한다면, 글쎄 뭐 이런 정도의 가설이 하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글쎄 이제 다른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도박 환자를 이제 뇌파를 찍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상에 뇌파 검사를 뇌파 이제 분석을 쭉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발견이 된 게, 도박 환자들 중에 이렇게 알파 오실레이션이 전두엽에 확 올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알파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우울증 스코어도 더 높고요, 불안증 스코어도 더 높고, 뇌파상의 그 세타 베타 레이쇼라든지 그런 이상을 보이는 확률도 더 높고, 더 다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릴레이션을 결국 봤더니 이게 그 readiness to change questionnaire 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중독 상태에서 변화될 만한 마음가짐이 됐느냐, 이런 게 이게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와 코리에이션이 확 나왔어요.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도박을 하면서도 인사이트가 없는 사람들이, 인사이트가 없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두엽에서 알파 옵시레이션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우울불안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게 뭔가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굉장히 좀 재미난 어떤 결과를 접했던 적이 있었어요. 질문 네. 저희도 외국에서 네파도 해보고 그다음에 유럽 논문이랑 디스커션을 할 때 알파가 아까 말씀하신 인히비션이라서 사실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진 경우 우울감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중독이나 이런 게 심한데, 그래서 그 떨어졌다는 거가 뭐냐면 림빅 시스템이나 이런 다른 네트워크랑 잘 통신이 안 되고 안에서 억제돼서 시스템이 돌아가서 알파는 많이 나오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중독이나 우울감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조금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약간 맥락을 같이 하는 설명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리저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 오실레이션을 볼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인터넷 중독으로 왔는데 치료를 계속하니까 태어날 때쯤에 뇌파를 찍었는데 다른 건 다 좋아졌는데 알파 오실레이션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 어떤 경우도. 그래서 이게 그 전까지는 어떤 이제 컨트롤이 잘 필요 없었던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친구가 이제 집에 가면은 뭐 이제 게임도 못 하고 뭐 이런 어떤 컨트롤된 어떤 상황 속에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그런 게 뭔가 생겼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파 오실레이션을 쭉 보면서 받은 느낌은 이게 상태하고 굉장히 다른 것들과는 인디펜던트하게 작용하는구나 라는 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이제 알파파가 올라가면은 뭔가 이게 불편한 마음속의 어떤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특히 이제 프리프론탈 쪽의 알파인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7살밖에 안 됐는데요. 글쎄요, 이건 뭐 MR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아이가 7살인데 이게 뭐 문장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단어만 말하는 그런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행동 조절도 너무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전혀 관심이 없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언어 발달도 조금 뒤쳐져 있고, 그다음에 사회성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어떤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왔을 때 뇌파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맨 처음 방문했을 때 이게 올해 4월 19일,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이면은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에 부모님이 정말 이제 찍어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6개월 이야기를 했거든요. 딱 6개월 뒤에 기억하고 계시다가 뇌파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던. 지금 이거는 4월 9일날 왔을 때 찍은 뇌파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뭐 딱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델타파가 지금 너무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랑 상담을 할 때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DCS 위치를 어떻게 정하실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뇌파를 보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뇌파가 이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전두엽을 먼저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후두엽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걸 또 알고 한 12번 정도 받은 이후에 어머니가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뒤로. 그래서 어머니가 관심이 엄청 많은 그런 분이셨어요. 이걸 보면은 이제 세타파가 렐러티브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알파파의 감소도 이렇게 있고, 베타하고 하이베타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헤런스도 굉장히 지금 빨간색이 많아지시는. 그래서 뭐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파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뇌파가 너무나 단순해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 채널 여러 채널들의 뇌파가
거의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뇌파에 별 인포메이션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뇌파들이었고, 실제로 뭐 델타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뭐 타입으로 놓고 보자면은 발달 지연형이 맞는데요, 그죠? 발달 지연형이. 그래서 이런 슬로우 웨이브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이 멈춰버린.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일로 좀 가가지고 이 두 가지 색깔이 섞여서 이 가운데 녹색 좀 돼야 되는,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머추레이션이 안 되는 이런 패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베타파도 전력을 해서 감소, 하이베타파도 올라가. 그래서 일단 뇌파가 뇌파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뇌파가 또 굉장히 과잉 활동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뇌 기능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내가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로드는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뇌파 패턴이 만들어지.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가 이렇고요, 눈을 떴을 때 역시 비슷한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델타가 많이 올라가 있고 거의 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랬던 친구가 계속,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경련이 있었어요. 경련. 그래서 경련 약을 먹고 있는데 거의 경련이 없어진 지가 한 3년, 4년 이 정도 이제 시저 프리 스테이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경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이 어머니가 왔을 때 TMS 얘기를 듣고 왔는데, TMS가 또 시저 리스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했더니 DCS 쪽으로 갔다. 근데 DCS도 사실은 시저에서 아주 안전하진 않아요. 시저 환자라고 한다면. 이게 저도 이제 시저가 있는 환자 DCS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램핑업, 램핑 다운 할 때 리스크가 있어요. 이게 계속 저희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시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진 않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로우로 0.5mA부터 시작했어요. 0.5mA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올렸죠. 그다음에 뭐 0.6, 0.7 이게 조금씩.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을 보고 있습니다. 2.0. 세긴 한 2.0 정도. 그렇게 해서 10월 22일까지 24회 24번 받았어요. 24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금 빈도가 높게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애가 조금은 나아져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애가 조금 이전보다 좀 말썽도 덜 피우고 뭐 말도 잘 듣고 좀 순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부터 뭐 한 달 좀 쉬었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개월이 처음에는 빈도가 좀 높았다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24번을 6개월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24번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뇌파를 10월 12일 날 측정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좀 보시면은 뭐 맨 처음에 이 밑에 코헤런스부터 한번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랬었던데 코헤런스가 많이 그래서 뇌파가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코헤런스가 많이 좀 낮아졌던 게, 너무 올라갔던 게 많이 좀 정상적인 레벨로, 그래도 아직 좀 남아있기는 해도 많이 좀 나아졌죠. 자, 그 다음에 매일 아니요, 매일은 못했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처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했어요. 2번 정도 했고, 처음에 할 때는 이거 30분 못 견디고요.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했나? 그 다음에 15분 늘리고 조금씩 늘려갔는데 몇 번 하니까 애가 30분.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해요. 1시간. 근데 1시간도 참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했다고 저희들이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델타파는 이제 절했었는데 완전 다 뼈져 있었는데 델타파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을 보고 역시 우리 애도 전두엽이었군요. 이렇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때는 몰랐는데 이 계단 넣고 보니까 전두엽이 안 좋구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델타파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세타파와 알파파가 줄어들었던 것도 많이 좀 정상화가 됐죠. 그렇죠? 아까 먼저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많이 정상화가 됐고 이 하이베타파의 컴포넌트들은 옛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랬었는데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안정화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도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졌습니다. 이거를 미리 뭔가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좀 해놨으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아이 그런 이제 자폐와 관련된 그런 평가를 이제 심리 검사를 한번 좀 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뭐 서울대 가서도 하고 어디 가서도 하고 너무 많이 했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했거든요. 그 검사만 일단 있으면은 이런 걸 뭐 케이스 보고라든지 한번 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가장 최근에 다시 찍어가지고 컨펌한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뭐 이 이후에도 뭐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케이스는 앞으로 계속 있으니까요. 그냥 생기는 대로 계속 와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거고요. 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10월 뭐 아직 21일이니까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10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이제 뇌파를 쭉 보면서 이번 달에는 좀 신기하게 먼저 달에는 이렇게 머추레이션 렉 패턴이 굉장히 많았어요. 델타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근데 이번 달에는 신기하게 세타파가 올라가 있는 패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들을 그래서 이제 이게 날짜를 보시면은 이제 10월 19일 얼마 안 됐죠. 최근에 왔던 친구인데요. MR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MR 경우에도 이런 뇌파를 많이 찍어보고 그러면요. 어떤 MR은 뇌파가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굉장히 정상적.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뉴럴 모듈레이션을 하던 뭘 하던 별로 효과가 별로 없는. 근데 이제 MR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패턴은 결국 이제 세타가 많이 올라간 패턴으로 봐야 되겠죠. 세타가 많이 올라가고 베타 하이베타파는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합쳐진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두 가지 패턴. 아직 이제 베타 하이베타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패턴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델타, 세타, 알파까지 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하이퍼 오라졸 패턴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패턴하고 세타 베타 레이쇼가 올라가는 패턴하고 이제 겹쳐져 있고 그런데다가 알파파도 역시나 전두엽에서 올라가 있는 그래서 뭔가 뇌 기능의 저하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불안 요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불안 요소도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욕구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복합이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뉴럴 모듈레이션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 행동 조절이 안 돼서 약물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조만간 이제 케이스로 팔로우를 한번 해서 얼마나 치료 후에 이런 이상 패턴들이 많이 나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코헤런스도 좀 증가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이번 달에 있었고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인터넷 중독 14살짜리 남자인데요. 베타파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제 델타파, 세타파가 다 같이 이제 올라가 있는 이제 세타파 저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뭐라고 그럼 봐야 되느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델타랑 세타가 같이 다 동시에 올라가 있으면요 그냥 이제 세타가 많이 올라가 있는 패턴으로 봐요. 그래서 하이퍼로잘 패턴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게 이렇게 뭔가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아서 멈췄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그 뇌파가 머추레이션 렉은 델타파가 많았던 피리어드에서 세타파가 많은 피리어드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게 옮겨가지가 않아서 이건 많아지고 이건 적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두엽 부분에서 이걸 이제 캡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전두엽 부분에 캡을 쓰면서 델타 세타가 다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거는 머추레이션 렉 패턴이 아니라 하이포라절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타파도 역시 캡을 쓴 거 형태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치료를 이제 뉴로모듈레이션과 같이 전두엽에 그래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 케이스도 완전히 그죠? 세타 베타 레이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하이퍼라절 패턴에 이렇게 세타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베타파는 감소가 되는 굉장히 특징적인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상하게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패턴도 이 패턴은 56세 보니까 역시나 이제 이렇게 델타파, 세타파 이런 게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베타파는 감소가 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하이퍼라절 패턴. 이거 A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베타에 베타파 올라가 있으면서 알파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래서 이제 저분 같은 경우도 뭔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이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없고 완전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기가 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도 알파파가 올라가 있고 세타랑 베타랑 그래서 이분도 좀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내기는 전두엽 기능에 좀 장애가 있어서 이런저런 조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일 거예요. 하나가 더 있네요. 16살 게임 어딕션인데요. 이 친구도 거의 비슷한 세타파 올라가 있고 베타파 감소가 되겠고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파를 찍을 때 이게 정독이 여기 좀 잘못 붙었나 봐요. 좀 지저분하게 나왔죠. 알록달록하고 막 지저분하게 나오고 저도 좀 그랬는데 측정할 때 조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패턴은 구분이 가능하죠. 이 정도면. 이런 패턴의 환자분이 최근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오고 준비한 뇌파 패턴은 여기까지고요.